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투자자들은 한 나라의 결정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 일본이 비웃으며 버린 땅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말했습니다. 저기에 돈을 넣는 것은 자살행위라고.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습니다. 세계 언론도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이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아무 말 없이 1조 원을 쏟아부었습니다. 주변 나라들은 코웃음 쳤습니다. 미친 짓이라고 수군거렸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몇 년이 지난 지금 세계가 경악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침뱉고 버린 그 땅에서 역대급 보온이 터졌기 때문입니다. 언론은 이 사실을 제대로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강대국들은 자국민에게 이 불편한 진실을 숨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이 거둔 성과의 기록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세계가 외면한 땅에서 대한민국이 일궈낸 기적의 진실,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 이 이야기가 끝날 때까지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대한민국을 응원하고 싶으시다면 댓글에 대한민국 파이팅 한마디만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한 글자가 이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게 만듭니다. 이 이야기는 중앙아시아의 한 나라에서 시작됩니다. 우즈베키스탄입니다. 많은 분들이 생소하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은 옛 소련에 속했던 나라입니다. 1991년 소련이 붕괴하면서 독립했습니다. 중앙아시아의 내륙국입니다. 바다가 없습니다. 사막과 초원이 펼쳐진 땅입니다. 인구는 약 3,500만 명입니다. 면적은 한반도의 2배가 넘습니다. 수도는 타슈켄트입니다. 실크로드의 요충지였던 역사적인 도시 사마르칸트와 부하라가 있는 나라입니다. 우즈베키스탄 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실 것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알아두셔야 합니다. 우즈베키스탄은 자원 부국입니다. 천연가스, 석유, 금, 우라늄, 구리 등 다양한 자원이 매장되어 있습니다. 특히 천연가스 매장량은 세계 상위권입니다. 금 생산량도 세계 10위권 안에 듭니다. 우라늄 매장량은 세계 7위입니다. 잠재력이 엄청난 나라입니다. 그런데 왜 이 나라가 주목받지 못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지리적 위치입니다. 내륙국입니다. 바다가 없어서 수출입이 불편합니다. 주변에 아프가니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이 있습니다. 대부분 이름도 생소한 나라들입니다. 국제 물류의 주요 경로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둘째, 정치적 불안정이었습니다. 독립 이후 권위주의 체제가 이어졌습니다. 초대 대통령 이슬람 카리모프가 2016년 사망할 때까지 25년간 장기 집권했습니다. 부정부패가 심했습니다. 외국 기업들이 투자하기 꺼려했습니다. 계약을 맺어도 정부가 갑자기 뒤집을 수 있다는 불안감이 있었습니다. 셋째, 인프라 부족입니다. 도로, 철도, 전력, 통신 등 기반 시설이 낙후되어 있었습니다. 소련 시절에 건설된 것들이 노후화되었습니다. 새로운 투자가 없었습니다. 자원은 있는데 캐낼 수가 없었습니다. 캐내도 운반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선진국들은 우즈베키스탄을 외면했습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일본 기업들은 우즈베키스탄에 들어갔다가 쓴맛을 본 경험이 있습니다. 투자해봐야 본전도 못 건진다는 인식이 퍼졌습니다. 일본 정부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우즈베키스탄 투자는 자살행위라는 말이 돌았습니다. 리스크가 너무 크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발을 뺐습니다. 다른 선진국들도 비슷했습니다. 미국, 유럽 기업들도 적극적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달랐습니다. 한국은 우즈베키스탄을 다른 눈으로 보았습니다. 리스크가 있지만 기회도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외면할 때 들어가면 선점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경쟁자가 없으니 좋은 조건으로 계약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상황이 좋아지면 큰 이익을 거둘 수 있습니다. 한국은 이 논리로 우즈베키스탄에 투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한국과 우즈베키스탄의 인연은 깊습니다. 우즈베키스탄에는 고려인이 살고 있습니다. 고려인은 옛 소련 지역에 사는 한민족입니다. 일제강점기의 연해주로 이주했던 한인들의 후손입니다. 1937년 스탈린의 강제 이주 정책으로 중앙아시아로 쫓겨났습니다. 혹독한 환경에서 살아남아 정착했습니다. 지금 우즈베키스탄에는 약 20만 명의 고려인이 살고 있습니다. 이들은 한국과 우즈베키스탄을 잇는 가교 역할을 합니다. 한국 정부는 우즈베키스탄과의 관계를 전략적으로 발전시켰습니다.
에너지 자원 확보, 건설 수주, 제조업 진출 등 여러 분야에서 협력을 추진했습니다. 특히 에너지 분야가 중요했습니다. 한국은 에너지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합니다. 중동에 편중된 에너지 수입처를 다변화해야 합니다. 우즈베키스탄의 천연가스는 좋은 대안이었습니다.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등 공기업들이 앞장섰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의 유전과 가스전 개발에 참여했습니다. 탐사권을 확보하고 생산에 들어갔습니다. 민간 기업들도 뒤따랐습니다. 건설사들이 인프라 건설 수주에 나섰습니다. 발전소, 도로, 공장 등을 지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주목할 만한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수르길 가스전 개발 사업입니다. 우즈베키스탄 서부 우스투르트 지역에 있는 대규모 가스전입니다. 한국은 이 가스전 개발에 막대한 투자를 했습니다.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그리고 민간 기업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했습니다. 총 투자 규모가 4조 원이 넘습니다. 엄청난 규모입니다. 일본이 자살행위라고 비웃었던 바로 그 투자입니다. 당시 일본 언론들은 한국의 우즈베키스탄 투자를 비판적으로 보도했습니다. 리스크 관리가 안 된다고 했습니다. 정치적 불안정한 나라에 그렇게 큰 돈을 넣는 것은 무모하다고 했습니다. 일본 기업들은 발을 빼는데 한국은 뛰어든다며 의아해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밀어붙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한국은 우즈베키스탄의 변화를 읽었기 때문입니다. 2016년 카리모프 대통령이 사망하고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가 새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개혁 개방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외국인 투자를 적극 유치하기 시작했습니다. 부정부패 척결에 나섰습니다. 비자 제도를 완화하고 환율을 자유화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이 변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이 변화를 빨리 포착했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아직 관망하고 있을 때 한국은 과감하게 들어갔습니다. 선점 효과를 노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판단은 적중했습니다. 수르길 가스전 개발이 성공했습니다. 막대한 양의 천연가스가 생산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이 가스를 우즈베키스탄 현지에서 석유화학 제품으로 가공합니다.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 같은 플라스틱 원료를 만듭니다. 이 제품들은 세계 시장에 팔립니다. 막대한 수익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투자비를 회수하는 것은 물론이고 큰 이익을 내고 있습니다. 일본이 자살행위라고 했던 그 투자가 대박을 터뜨린 것입니다. 역대급 보은입니다. 일본 언론들은 이제 한국의 우즈베키스탄 투자 성공을 부러운 눈으로 보도합니다. 왜 우리는 그때 들어가지 않았나 하는 후회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이것은 단순히 돈을 번 이야기가 아닙니다. 국가 전략의 성공입니다. 한국은 에너지 수입처 다변화라는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중동 의존도를 줄였습니다. 중앙아시아의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우즈베키스탄뿐 아니라 주변 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등으로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를 확보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끄는 미국도 최근 중앙아시아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철수 이후 중앙아시아의 전략적 중요성이 부각되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사이에 있는 이 지역이 지정학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은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이미 그곳에 있습니다. 미국보다 먼저 자리를 잡았습니다. 시진핑 국가주석이 이끄는 중국도 중앙아시아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1대1로 정책의 핵심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중국에서 유럽으로 가는 육상 실크로드가 중앙아시아를 통과합니다. 중국은 막대한 투자를 하며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에도 중국 기업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먼저 좋은 자리를 선점했습니다. 중국도 한국의 선점 효과를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은 중앙아시아를 자국의 영향권으로 여깁니다. 옛 소련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의 위상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러시아에만 의존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다른 파트너를 찾고 있습니다. 한국이 그 대안 중 하나입니다. 러시아 의존도를 줄이려는 우즈베키스탄에게 한국은 좋은 파트너입니다. 타카이치 사나의 총리가 이끄는 일본은 뒤늦게 중앙아시아에 다시 들어가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이미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예전에 자살행위라며 버린 그 기회를 한국이 잡았습니다. 이제 일본은 한국의 뒤를 따라가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역사의 아이러니입니다. 이 성공은 한국 정부와 기업의 합작품입니다. 정부가 외교적으로 길을 열었습니다. 정상 외교를 통해 우즈베키스탄 지도부와 신뢰를 쌓았습니다. 양국 정상이 여러 차례 만나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한국 대통령이 우즈베키스탄을 방문하고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정상 간 신뢰가 기업의 진출을 뒷받침했습니다. 기업들도 뛰어들었습니다. 공기업과 민간 기업이 함께 움직였습니다.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같은 공기업이 먼저 들어가 탐사하고 개발했습니다. 리스크가 큰 초기 단계를 공기업이 맡았습니다. 이어서 민간 기업들이 들어왔습니다. 건설, 제조, 금융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진출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이끄는 삼성은 우즈베키스탄에 휴대폰 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에서 스마트폰을 생산하여 중앙아시아와 주변 지역에 판매합니다. 현지 생산, 현지 판매 전략입니다. 고용도 창출하고 우즈베키스탄 경제 발전에도 기여합니다. 삼성은 우즈베키스탄에서 좋은 이미지를 얻고 있습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이끄는 SK도 우즈베키스탄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 SKE&S 등 에너지 계열사들이 중앙아시아 사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자원 개발과 인프라 사업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SK의 글로벌 전략에서 중앙아시아가 중요한 지역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이 이끄는 현대차도 우즈베키스탄에서 사업하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우즈베키스탄에서 자동차를 생산 판매합니다. GM 우즈베키스탄이라는 합작사가 있었는데 시장이 커지면서 현대차 진출 여지도 넓어지고 있습니다. 중앙아시아 자동차 시장에서 한국 브랜드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구강모 LG그룹 회장이 이끄는 LG도 빠지지 않습니다. LG전자 가전제품이 우즈베키스탄에서 인기입니다.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등이 잘 팔립니다. 중앙아시아 소비자들 사이에서 한국 브랜드에 대한 신뢰가 높습니다. 삼성과 LG의 경쟁이 우즈베키스탄에서도 펼쳐지고 있습니다. 한국 건설사들의 활약도 눈부십니다. 현대건설, 삼성물산, 대우건설, 롯데건설 등이 우즈베키스탄에서 대형 프로젝트를 수주했습니다. 발전소, 도로, 다리, 공장 등을 짓고 있습니다. 한국 건설사들의 기술력과 시공 능력은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우즈베키스탄 정부도 한국 건설사들을 신뢰합니다. 특히 전력 분야에서 한국의 역할이 큽니다. 우즈베키스탄은 전력 부족에 시달려왔습니다. 인구가 늘고 경제가 성장하면서 전력 수요가 급증했습니다. 하지만 발전 설비가 낙후되어 공급이 부족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발전소 건설에 뛰어들었습니다. 폭합 화력 발전소, 태양광 발전소 등을 짓고 있습니다. 한국 기술로 우즈베키스탄의 전력난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도 우즈베키스탄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자력 발전소 수출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우즈베키스탄은 우라늄 생산국입니다. 자체 원료를 가지고 있으니 원전 건설 여건이 좋습니다. 한국이 원전을 수출하면 대한민국 원자력 기술의 또 다른 성공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UAE 바라카 원전에 이어 중앙아시아에서도 한국 원전이 지어질 수 있습니다. 이 모든 투자가 1조 원, 2조 원, 3조 원 쌓이고 쌓여 엄청난 규모가 되었습니다. 한국의 우즈베키스탄 누적 투자액은 수십억 달러에 달합니다. 한국은 우즈베키스탄의 주요 투자국입니다. 이 투자가 이제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수르길 가스전에서 가스가 나오고 석유화학 공장이 가동되고 발전소가 전기를 생산하고 공장에서 제품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투자 회수가 시작되었습니다. 일본이 침뱉고 버린 땅에서 역대급 보은이 터진 것입니다. 한국의 성견지명이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리스크를 감수한 과감한 투자가 성공한 것입니다. 남들이 안 된다고 할 때 한국은 된다고 믿었습니다. 그 믿음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 성공에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 남들이 외면할 때가 기회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좋다고 할 때 들어가면 이미 늦습니다. 경쟁이 치열하고 조건이 나쁩니다. 남들이 외면할 때 들어가야 좋은 조건으로 좋은 자리를 선점할 수 있습니다. 물론 리스크가 있습니다. 하지만 리스크 없이는 큰 이익도 없습니다. 한국은 계산된 리스크를 감수했습니다. 둘째, 장기적인 시각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즈베키스탄 투자는 단기간에 수익을 내기 어려웠습니다. 탐사하고 개발하고 시설을 짓는데 몇 년씩 걸렸습니다. 인내심이 필요했습니다. 당장의 성과에 급급했다면 중간에 포기했을 것입니다. 한국 정부와 기업은 장기적인 관점으로 끈기 있게 밀어붙였습니다. 그 인내가 보상받고 있습니다. 셋째, 정부와 기업의 협력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해외 자원 개발은 기업 혼자 하기 어렵습니다.
외교적 지원, 금융 지원, 정보 지원 등 정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한국은 정부와 기업이 함께 움직였습니다. 정상 외교로 신뢰를 쌓고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가 금융을 지원하고 코트라가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종합적인 지원 체계가 작동한 것입니다. 넷째, 현지와의 신뢰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도 현지 정부와 주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면 어렵습니다. 한국은 우즈베키스탄과 진정성 있는 관계를 쌓았습니다. 단순히 자원만 캐가는 것이 아니라 현지 경제 발전에 기여했습니다. 일자리를 만들고 기술을 전수하고 인프라를 건설했습니다. 우즈베키스탄 사람들이 한국을 파트너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다섯째, 고려인 동포의 역할입니다. 우즈베키스탄의 고려인들이 가교 역할을 했습니다. 언어와 문화를 아는 그들이 한국 기업의 현지 진출을 도왔습니다. 통역, 자문, 네트워킹 등에서 고려인들의 도움이 컸습니다. 해외에 나가 있는 동포들이 국가 경제에 기여하는 좋은 사례입니다. 우즈베키스탄은 한국에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에너지 안보입니다. 천연가스를 확보함으로써 에너지 수입처를 다변화했습니다. 중동 의존도를 줄일 수 있습니다. 둘째, 자원 확보입니다. 우라늄, 금, 구리 등 전략 자원이 있습니다. 앞으로 더 개발할 여지가 있습니다. 셋째, 시장 개척입니다. 3,500만 인구의 시장입니다. 소득이 올라가면서 소비재 수요가 늘고 있습니다. 한국 제품이 진출할 기회입니다. 넷째, 지정학적 발판입니다. 중앙아시아의 중심부에 위치합니다. 여기를 거점으로 주변 국가로 진출할 수 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이끄는 북한과 비교해보면 더 극명합니다. 북한도 지하자원이 풍부합니다. 철광석, 석탄, 희토류, 마그네사이트 등이 매장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국제 제재와 폐쇄적인 체제 때문에 개발이 안 되고 있습니다. 잠재력만 있고 현실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자원이 없는 나라입니다. 땅속에서 캘 것이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해외에 나가 자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없으면 나가서 구해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국의 생존 전략입니다. 우즈베키스탄의 성공은 다른 지역으로도 확대될 수 있습니다. 카자흐스탄은 우즈베키스탄보다 더 큰 에너지 대국입니다. 석유와 천연가스가 풍부합니다. 한국은 카자흐스탄에서도 에너지 개발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투르크메니스탄도 천연가스 매장량이 어마어마합니다. 아제르바이잔도 카스피에 석유가 있습니다. 중앙아시아와 카프카스 지역 전체가 한국의 에너지 확보 대상입니다. 아프리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프리카에는 무궁무진한 자원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나라들이 리스크가 크다며 꺼립니다. 한국은 여기서도 기회를 볼 수 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에서 얻은 경험과 노하우를 아프리카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남들이 안 간다고 할 때 들어가서 선점하는 전략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정치인들도 자원 외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에너지 안보, 자원 확보가 국가의 핵심 과제라는 데 동의합니다. 정권이 바뀌어도 자원 외교는 지속되어야 합니다. 장기적인 관점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즈베키스탄 성공 사례가 좋은 본보기입니다. 시니어 시청자 여러분,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살아오신 대한민국의 역사 자체가 이 이야기와 비슷합니다. 해방 직후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습니다. 자원도 없고 기술도 없었습니다. 강대국들은 한국을 깔봤습니다. 설마 저들이 뭘 하겠어 하는 시선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해냈습니다.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습니다. 세계가 경악했습니다. 어떻게 저 작은 나라가 저렇게 발전했는가 하고 놀랐습니다. 우즈베키스탄 투자 성공도 같은 맥락입니다. 일본이 자살행위라고 비웃었습니다. 한국은 묵묵히 투자했습니다. 몇 년이 지나자 결과가 나왔습니다. 세계가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한국은 이런 나라입니다. 남들이 안 된다고 할 때 해내는 나라입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나라입니다. 역경을 이겨내고 성장하는 나라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세대가 만들어 놓은 저력입니다. 여러분이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나 피땀 흘려 일하셨습니다. 그 노력이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젊은 세대가 해외에서 활약하고 있는 것도 여러분이 닦아놓은 기반 덕분입니다. 세대를 이어 축적된 역량이 우즈베키스탄에서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소리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일본이 자살행위라고 비웃을 때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세계가 외면할 때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투자하고 개발하고 기다렸습니다.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역대급 보은이 터졌습니다. 일본은 이제 한국의 성공을 부러운 눈으로 봅니다. 왜 그때 우리는 들어가지 않았나 후회합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선점 효과는 한국 것입니다. 진짜 강한 나라는 먼저 자랑하지 않습니다. 남의 실패를 비웃지 않습니다. 조용히 자신의 길을 갑니다. 기회가 왔을 때 과감하게 움직입니다. 그리고 결과로 증명합니다. 대한민국이 그런 나라입니다. 우즈베키스탄에서 증명했고 앞으로 다른 곳에서도 증명할 것입니다. 세계 어디든 한국이 가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대한민국의 저력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의미 있었다면 좋아요로 남겨주시고 다음 이야기에서도 우리가 몰랐던 세계의 이면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파이팅입니다.